자, 안녕하십니까. 손해사정 이론 강의 맡고 있는 조수길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기본 강의 때 강의했던 PP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같이 스킵해보면서 핵심 정리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보고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단원별로 문제풀이 같이 해볼 거예요. 문제풀이 같이 해볼 텐데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기출문제도 있고 각각의 문제에 이제 해당 풀이를 다 적어놨어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문제 풀이 보면서 진행을 해볼 텐데, 일단은 이제 손해사정 이론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제 좀 느끼실 겁니다. 이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너무 광범위해서 보험계약법도 우리 손해사정 이론에서 연관이 돼가지고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2차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동차 보험 이론 관련해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3보험, 하다못해 책임 근제까지도 나와요. 재물까지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 보험이라고 들어간 용어에 해당하는 것들은 거진 다 손해사정 이론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고용보험이라든지 뭐 산업재해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보험 용어에 다 속하다 보니까 손해사정 이론에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냐? 물론 공부해야 되죠. 시간이 좀 남으신 분들은 그것까지도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손해사정 이론 떼지를 못해요. 저희가 시험 공부하는 건 뭐예요? 60점만 넘으면 돼요. 60점. 손해사정 이론도 똑같습니다. 60점만 넘으면 돼요. 일단은 이제 저희 손해사정 이론 저희 교재에 최소한 3회 정도는 정독하셔야 되고요. 3회 정도 정독하셨다라고 하면 저랑 같이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각 교재에 밑줄 치시면서 이제 저랑 수업 진도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빠르게 또 보시면서 속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문제 풀이 보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출제 유형들이 있구나. 라고 이제 검토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문제 같이 풀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핵심 정리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제가 코멘트 달아놓은 부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세요. 양이 많지만 따라오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손해사정 이론 기본 강의 할 때도 항상 강조해 드렸던 게 손해사정 이론 문제를 보게 되면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뉘앙스. 뉘앙스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들은 그게 이제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겁먹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맨 첫 장에 우리가 보험제도 기초 이론에 있어서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 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피보험 이익제도, 인슈런스 인터레스트 제도, 인슈러블 인터레스트 해가지고 피보험 이익이란 뭐냐? 보험 계약으로부터 피보험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 보험 계약의 목적이다라고 해서 no insurable interest, no insurance 그랬어요. 보험 목적이 없으면 보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피보험 이익의 요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는 좀 외우자고 그랬습니다. 경적확, 경제성, 그리고 적법성, 확정성. 기억들 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자, 피보험 이익의 기능 봤죠? 피보험 이익의 기능, 도박화 방지, 보험 계약의 개별화, 보상 책임의 한정. 이렇게 봤습니다. 보상 책임의 한정으로서는 피보험 이익은 보상 책임의 최고액을 의미한다. 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의 차이점 그래가지고 법률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존재 시기 이런 식으로 다뤄봤고요. 자, 그럼 바로 단어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피보험 이익의 일반적인 요건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죠. 땡큐. 뭐라 그랬어요? 경적확.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자, 문제 두 번째 문제. 피보험 이익의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렇게 지문이 많을 때는 제가 기본 강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문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1번 문제를 봤는데 1번 문제가 답인 것 같아. 2번, 3번, 4번 스킵한다? 안 돼요. 1번부터 3번, 2번, 3번, 4번 지문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럼 피보험 이익에 관한 설명이래요. 피보험 이익에 관한, 이익의 기능에 관한. 자, 첫 번째, 누구도 자신의 피보험 이익 이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심리를 억제하는 등 보험 계약의 보상을 피보험 이익의 한도로 제한하여 보험이 도박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맞는 것 같죠? 두 번째, 동일한 하나의 목적물이라도 그 위에 여러 개의 피보험 이익이 존재할 수 있고 각 피보험 이익마다 별개의 보험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이 질문 어때요? 이 질문도 맞죠? 자, 세 번째, 개별 피보험 이익에 따라 체결된 보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는 중복보험 관계가 성립하여 타보험 약관 조항의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이게 맞을까요? 애매하죠. 자, 네 번째 보시죠. 피보험 이익은 보험자의 법률상 보상 책임의 최고액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좀 전에 본 내용이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은 어떻게 틀리냐? 자, 피보험 이익이 다른 계약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보험이라. 피보험 이익이 다른. 이들 간 중복보험은 성립되지 않죠. 별개의 보험이래. 별개의 계약이니까. 하지만 일부 보험 계약들은 약관에서 이종보험 간의 중복보험 처리를 규정하기도 한다. 이 내용은 이제 부수적인 내용이고요. 우리는 이 내용입니다. 피보험 이익이 다른 계약은 원칙적으로 다른 보험이다. 그러니 이 다른 보험까지는 다른 보험끼리는 중복보험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자, 피보험 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와 관련하여 갖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맞죠? 네. 자, 두 번째. 피보험 이익은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피보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손해보험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 내용 어때요? 자, 피보험 이익이 없는 거는 보험이 아니다라고 했죠.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죠? 틀린 것이에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번이라고 딱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세 번째도 봐야 돼. 피보험 이익이 언제 존재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의 해석이 다른데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 이익은 손실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맞죠? 네 번째, 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재산적 급여를 하는 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1번, 3번, 4번 지문은 다 맞는 설명이죠. 자, 두 번째는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보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 이익은 절대적인 요소이며 피보험 이익이 없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기본 강의 때 다뤘던 문제 강의들이 자, 실손 보상의 원칙 나왔어요. 실손 보상의 원칙 해가지고 이는 부당이득 금지의 원칙 그리고 손해보상의 원칙이다 라고 배웠고요.
자, 실손보상의 원칙에 의해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 그 손해를 보전시켜주는 것이고, 취지는 피보험자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자, 상법 제667조의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그리고 상법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 기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걸 또 봤고요. 전부 다 강의했던 내용들이에요. 강의했던 내용들이고, 혹시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우리 기본 강의 다시 한번 영상 보시고 교재도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실손보상의 원칙, 목적은 이득금지 원칙, 위험관리의 유도, 적용은 피보험 이익의 존재 여부의 판단, 지급보험금의 산정. 자, 원칙 구현을 위한 손해보험 제도들 해가지고 피보험 이익, 보험자 대위, 손해액의 시가주의, 신구교환 공제, 타보험 약관 조항, 이런 것들이 실손보상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들이다라고 봤고요. 실손보상의 예외도 있었죠. 제조달가보험, 신가보험, 기평가보험, 그리고 정액보험들은 실손보상에서 예외인 것들이다라고 봤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실손보상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것은.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손해보험 보상 원칙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상법 제667조 상실이익 불산입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상법상 실손보상 원칙에 관한 유일한 규정이다 라고 했어요. 유일한 규정. 우리 좀 전에 봤죠. 좀 전에 또 뭐가 있었어요? 상법 676조에도 있었죠. 네. 자, 세 번째 질문 보시죠.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보험자 스스로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게끔 하는 위험관리 유도 효과가 있다. 자, 네 번째, 피보험 이익제도는 실손보상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1번, 3번, 4번 지문은 맞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풀이 보시면 상법 제667조 외에도 제676조 제1항 손해액의 평가에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사고 시점까지의 감가상각액을 해당 목적물 손해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좀 전에 봤죠. 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는 상법의 법 두 가지는 667조 그리고 676조 제1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일한 규정이다. 이 문구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다음 중 실손보상 원칙과 무관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 그랬어요. 자, 기억 보시죠. 손해액 평가의 시가주의, 니은 타보험 약관조항제도, 신구교환 이익공제, 피보험 이익제도, 보험자 대위, 기평가보험, 제조달가 특약, 상금시상보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 좀 전에 봤을 때 실손보상의 예외인 것들을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손해액 평가의 시가주의, 실손보상 원칙과 무관한가요?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죠. 자, 타보험 약관조항, 실손보상 있죠. 신규교환 이익공제 빼고 준다는 거죠. 피보험 이익제도, 보험자 대위, 기평가보험 아니죠. 미리 평가한 그 금액을 주는 보험이니까 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죠. 얘는 미리 정해놓은 거를 지급을 해놓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조달가 특약, 원래는 제조달가 특약 같은 경우에는 신규교환 이익공제를 해야 되는데 제조달가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품이 망가졌어. 부품이 망가졌으면 그 부품을 다시 이렇게 보완함에 있어서 그만큼의 이득을 공제하는 게 신구 교환 이익 공제인데 그걸 안 한다라는 거죠. 제조달가 특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죠. 상금시상. 상금시상 부분도 이건 예외겠네요. 자, 그러면 비읍부터 비읍, 시옷, 이응이 무관한 것이니까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시옷, 이응이 다 들어가 있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지금 몇 문제 안 풀어봤는데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어느 정도 이런 유형이 잡히잖아요. 자, 보시면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다 나와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얘네들을 조합시켜서 문제를 냈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제조달가 보험이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적절한 것은 자, 첫 번째, 제조달가액으로 보상해야지 피보험자에게 적절한 이득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돼요? 이득을 원래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적절하지 않죠, 지금. 자, 두 번째, 시가로 보상을 하면 보험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게 적절한가요? 제조달가 보험이 실손보상 원칙에 위배되는 이유. 자, 세 번째, 제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면 피보험자에게 감가상각분만큼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 제조달가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보험의 취지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보험제도 기초이론 있어서 보험계약의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불효식 낙성계약. 자, 불효식이란 말은 형식 또는 계약서를 요하지 않아도 성립되는 계약이고 낙성은 승낙이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라고 봤고요. 유상 쌍무계약이다. 대가가 있는 계약.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계약이 이루어진다. 쌍무는 쌍방이 의무를 다하는 계약이고 이에 반대로 편무는 한쪽만 의무를 다하는 계약이다. 우리는 보험은 유상 쌍무계약이다. 자, 상행위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보험사업자 상인으로 상법을 적용을 한다. 사행계약성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행성은 뭐냐?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을 바라거나 노리는 성질 또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다. 자, 부합계약성. 부합계약이란 무엇이었냐? 계약의 형식은 취하고 있으나 내용을 미리 당사자의 일방이 결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계약의 특성이 있었어요. 자, 계속계약성. 보험 기간 동안 지속된다라는 거죠. 자, 독립계약성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계약과는 다른 독립된 성격을 갖는다라고 해서 독립계약성에 대한 특성도 알아봤고요. 최대선의계약성, 사행성에서 비롯됐고 사고 발생 시 고액의 보험금을 기대해 일반 계약보다 높은 최대선의를 요구를 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단체성도 우리가 알아봤죠. 단순히 보면 보험자와 계약자의 1대1의 개별적 계약이지만 수많은 계약자와 계약하기에 단체적 성질을 갖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보험제도 기초이론 해가지고 보험계약의 특성, 그리고 부합계약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부합계약성, 이제 뭐 접착력, 부착, 이런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필요하다. 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약관교부 설명 의무,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확대 해석 금지의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상대적 강행 규정성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보험계약의 특성에 있어서 최대선의 원칙 알아봤었습니다. 자, 최대선의 원칙의 보험계약자의 의무는 고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고의사고 면책, 사기적 초과 종복보험 무효, 약속담보, 보증이라고도 하고요. 워런티, 피보험자에 의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 어떤 특정한 일이 행해지거나 또는 행하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사항을 말하는 거죠. 자기, 무자기. 자, 보험자의 최대선의 금반원의 원칙.
자, 보험계약의 특성, 단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봤냐면 보험자의 엄격한 언더라이팅 유지, 역선택을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고요. 자, 언더라이팅, 위험인수 심사를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고요. 보험자가 보험가입을 신청한 리스크를 분류하고 선택하는 일련의 심사 과정을 언더라이팅이라고 하죠. 자, 위험인수 심사 원칙입니다. 우량 위험 선택을 원칙으로 하고 적정하고 충분한 보험료, 담보 능력을 고려해야 하고 보험자 고유의 언더라이팅 기준을 고수하고 요율 계층 내의 균형 유지, 그리고 인수 리스크 간의 형평성 유지를 해야 되죠. 자, 보험의 단체성에 관련해서 보험의 역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역선택이 뭐냐? 불량한 위험률을 가진 자가 보험계약을 통해 그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역선택이라고 봤어요. 자, 역선택을 하는 예방 방법, 고지 의무를 통한 정보 비대칭을 극복한다. 면책금 제도, 공동보험 제도, 그리고 대기기간의 설정 등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풀이 해볼게요. 자, 보험 계약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내용은 그랬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불효식 낙선계약성 해가지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이라는 두 의사 표시의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청약서의 작성, 보험증권의 교부 등은 실무상 서식에 불과하다. 이 내용 맞나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헷갈려. 서식에 불과하다. 자, 두 번째 지문 보시죠. 최대선의계약성. 보험계약에서는 민사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당사자 간의 신의 성실 의무보다 더 높은 정도의 선의 의무가 요구되는데 이를 최대선이라고 바르게 설명을 했네요. 자, 세 번째 사행계약성. 보험계약은 납입보험료에 비해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의 크기가 훨씬 큰 특징이 있죠. 자, 부합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부합계약이 대부분이다. 맞죠? 다른 부합계약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보호에 필요성이 있지만 약관규제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내용이 조금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청약서의 작성, 보험증권의 교부 등은 실무상의 서식에 불과하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 불효식 낙선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어떠한 형식이 필요 없고 서로 간의 승낙,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다. 이게 보험의 특성이었죠. 서식에 불과하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옳지 않은 내용은 이 부분이죠. 약관규제법 적용하지 않나요? 판례에서는 상법과 약관규제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시 한번 풀이보면 판례에서는 상법과 약관규제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는 입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보험계약의 단체성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단체성.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보험은 위험단체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기에 전체 이익에 부합하도록 체결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체 계약적 성질을 갖는다. 바른 설명이네요. 자, 두 번째, 보험은 동질적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인이 각 개인의 생활성의 위험을 분산하고 평균화함으로써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보험 가입자는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렇죠. 단체성. 자, 세 번째, 단체성과 관련된 보험 제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수 동질의 우량 위험 단체의 구성과 유지에 있다.
자, 네 번째, 역선택의 배제가 가장 중요하고 사고 통지 의무, 손해방지 경감 의무 등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 자, 단체성, 역선택 배제. 자, 역선택 배제를 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여하는 의무가 사고 통지 의무 또는 손해방지 경감 의무인가요? 이 부분이 틀렸죠? 자, 단체성과 관련 있는 피보험자의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고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사고 통지 의무, 손해방지 의무 등은 단체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런 식으로 답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기본 강의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자, 다음 문제.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 부합계약성.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부합계약성. 부합계약성이 뭐예요? 일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험자가 만들어 놓은 보험 약관에 우리 피보험자나 그 보험 계약자들 개인이 그 약관에 부합되게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볼게요. 부합 계약성 때문에 보험 계약자 등의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첫 번째, 약관 교부 설명 의무 해줘야 되죠. 두 번째,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맞죠? 세 번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네 번째, 금반원 원칙. 금반원 원칙이 뭐였어요? 금반원 원칙. 자, 내용 보시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전부 다 약관의 해석에 관련한 문제예요. 자, 부합계약성 뭐예요? 정해진 약관에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정해진 약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해진 약관을 해석할 때 보험자에게 페널티를 줘야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금반원 원칙도 사실상 보험 계약자 등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을 구상할 때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이 금반원 원칙은 뭐예요? 보험자에게 주는 최대 선의 원칙에 연유하고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이에요. 가장 적은 것. 가장 적은 것. 이것도 따지고 보면 깊게 들어가면 뭐 관련이 있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부합 계약성 때문에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자에게 주어진 하나의 원칙들이고요.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금반원의 원칙은 기본 연유가 뭐예요? 최대 선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최대 선의 원칙.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상법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상법상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보시죠. 1번, 보험 계약의 부합 계약성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한다. 그렇죠. 우리 좀 전에 봤어요. 좀 전 문제. 두 번째, 상법 조항에 비해 약관이 보험 계약자 등에게 불이한 방향으로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있어 항상 지켜져야 하죠.
자, 세 번째, 불이익하게 변경된 약관은 해당 약관만 무효가 되고 상법 관련 규정이 이를 보완하게 된다. 자, 이 내용 어때요?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험 계약의 부합 계획성에 대한 보험적 기능. 상법 조항에 비해 약관이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 방향으로 규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있어 항상 지켜져야 한다. 모든 계약. 자, 세 번째, 불이익하게 변경된 약관은 해당 약관만 무효가 되고 상법 관련 규정이 이를 보완하게 된다. 네 번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조항의 법적 성격에 관해 상대적 강행 규정성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라고 했죠. 강의 시간에. 자, 이 답이 뭐냐? 2번입니다. 2번. 자, 모든 계약에 있어 항상 지켜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예외가 있었죠. 예외. 기업보험. 기업보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었죠. 왜냐?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개인보험에서도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허락된다라는 점을 봐서 항상 지켜져야 한다 한다? 아니다. 이 지문이 틀린 거예요. 이 지문이. 자, 이렇게 문제 이렇게 풀어보시니까 좀 감들이 오시나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문 하나하나를 다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 보고. 이거 맞는 것 같아. 저거 맞는 것 같아. 이거 맞는 것 같아. 라고 먼저 문제 체크하고 답 써버리고 제출해 보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일단은 시간 충분해요. 이게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 당일에도 이 문제 푸는데 시간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 지문 다 읽어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체크하고 충분히 시간 돼요. 그러니까 지문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자, 다음으로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최대 선의성을 구현하기 위한 보험계약상 세 가지 개념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최대 선의성 구현하기 위해서 뭘 했었어요, 우리? 강의 시간에 다 했어요, 강의 시간에. 자, 최대 선의성을 구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상 세 가지 개념, 고지 의무 들어갔었죠. 은폐, 금지, 보증까지 들어갔었죠. 해지권? 자, 보험계약 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지 말아야 하고 숨김없이 알려야 할 의무를 계약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고지 의무라고 한다.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보험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변경 사실이 있으면 이를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성실 의무인 통지 의무도 최대 선의와 관련이 있으며 이 외에도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사기적 청구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정하는 고의사고 면책 및 사기적 초과 중복 보험을 무효화하는 것도 최대 선의성과 관련이 있다. 자, 보증은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계약에서 어떠한 행위의 자기 부작위,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약속한 것으로 이를 전제로 보험계약이 성립한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위반하면 그 순간부터 보험계약이 어떻게 돼요?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된다. 여기에는 적법담보, 항해담보와 같은 묵시적 담보와 증권의 명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명시담보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최대 선의 원칙과 관련이 적은 것은 그래서 관련이 적은 것
자, 첫 번째, 고지 의무, 위험 변경 증거 통지 의무. 두 번째, 고의사고 면책 및 사기적 초과 중복보험 무효. 자, 세 번째, 금반환 원칙. 자, 네 번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자, 관련이 적은 것은 어떤 건가요? 4번이죠, 4번. 4번 불이익 변경 금지원 뭐와 관련이 있어요? 부합계약성. 부합계약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중 보험 계약의 단체성을 가장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장 적절히 이런 것들이 헷갈리게 지문 자체를 헷갈리게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자, 첫 번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개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약정이 보통보험 약관의 내용보다 우선한다. 이게 적절한가요? 해당 약정이 보통보험 약관의 내용보다 우선해요? 보통보험이에요. 보통보험. 자, 특이하게 우선하죠. 특이하게. 자, 두 번째,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개별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지금 단체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제도 그래요. 첫 번째도. 이게 개별 약정이 있는 경우에 이 개별 약정을 하는데 이 개별 약정이 각 위험단체에 속해 있는 이 단체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자, 두 번째도 이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개별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단체성과 관련이 있나요? 없죠. 자, 세 번째, 보험제도는 동일한 위험을 보유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기금을 모집하여 하나의 위험 집단을 구성해야 하므로 반드시 일정한 위험단체가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 자체가 단체성을 설명을 한 거죠. 자, 4번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건 단체성과 관련이 없고 사행성. 그러면 정답은 3번이죠. 자, 다음 중 보험계약에 또 나왔어요. 부합계약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부합계약성. 자, 첫 번째 질문 보시죠. 보험계약의 내용이 전적으로 보험자에 의하여 준비된다. 그쵸? 이것 때문에 부합계약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 불특정 다수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대량으로 체결하는데 유리하죠. 그래서 이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계약 내용의 정형화로 보험 계약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계약 내용이 모호할 경우 가급적이면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아니죠.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풀이 같이 보시면 부합계약이란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계약의 내용을 미리 결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계약을 말한다. 부합계약은 그 편의성 때문에 일반인이 대기업과 대량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다. 보험계약도 하나의 보험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체결하는 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형화된 보험약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도 부합계약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부합계약은 계약의 조건, 즉 약관의 내용을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불리한 위치에 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약 보험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경우에는 누구를 보호해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그 약관을 작성한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이것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 하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보험약관 해석에 다른 원칙들을 모두 적용한 후에도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해석 원칙입니다. 이 강의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던 거죠.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언제 적용하는 거다? 다른 원칙들을 다 적용을 해도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적용하는 원칙이라고 했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역선택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자, 나한테 이런 위험이 충분히 발생을 해. 발생을 해서 이거를 고의로, 의도적으로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걸 역선택이라고 했죠. 첫 번째, 고지 의무 이행. 두 번째, 면책금 설정. 세 번째, 공동보험제도. 네 번째, 승낙의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역선택을 배제하는 효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보 비대칭이죠. 정보 비대칭. 정보 비대칭이 있으니까 고지 의무 이행을 해가지고 역선택을 배제하는 거고. 그리고 면책금을 설정을 하게 되면, 면책금이 높이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피보험자의 노력이 있겠죠. 역선택을 배제하는 효과가 생기죠. 그리고 공동보험제도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의 사고가 났을 때 20은 네가 책임져, 80은 내가 책임질게, 이런 거죠. 이것도 면책금과 동일하죠. 자, 승낙의제는 뭐예요? 자, 어떠한 보험 청약과 보험 청약을 승낙이 이루어져야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승낙이 며칠이었죠? 며칠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는 게 승낙의제였어요. 자, 근데 이게 역선택의 배제에 효과가 있나요? 없죠. 답은 4번이죠. 4번. 자, 풀이 한번 보실게요. 고지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 정보 비대칭 현상을 극복하고 면책금을 설정하면 금액이 고액일수록 발생 손해에 대한 자기 보유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 정가의 의미를 약화시켜 역선택을 배제할 수 있고, 또한 공동보험 비율을 설정하면 보험 계약자의 자기 보유 비율이 높을수록 역선택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대기기간 등을 설정하는 것도 역선택 배제에 효과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보험제도 기초이론에 있어서 보험제도의 효능을 또 알아봤었어요. 보험제도의 효능, 보험의 사회적 기능, 긍정적인 보험의 사회적 기능 해서 손해배상, 그리고 불확실성 감소, 위험관리 향상, 자산 운영의 효율성 향상, 신용증대, 그리고 사회적 부담 기능으로 이제 부정적인 기능이죠. 사업비용의 발생, 보험 사기 발생, 보험금 과잉 청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자산 운용의 효율성 향상, 신용 증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보험과 투기의 차이도 봤습니다. 자, 보험으로 담보를 할 수 있냐 없냐, 보험회사에서 인수 가능한 범위의 위험이냐 아니냐, 위험 자체의 감소가 있냐 없냐. 자, 보험과 도박의 차이, 위험 존재와 창출이죠. 위험이 원래 존재했냐 아니면 위험을 창출시키냐. 그리고 이게 생산성이 있냐. 자, 같이 빨리빨리 넘어오셔야 돼요. 자, 보험 제도는 사회적으로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효용이 큰 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하기도 한다. 그러한 사회비용적 측면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아닌 것은. 사회비용적 측면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보험은 여러 가지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는 모집인의 수수료, 일반 경비, 보험료에 따르는 세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자, 두 번째. 보험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 사기라고 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세 번째. 과잉 진료, 소송의 남발 등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이 심해진다. 네 번째. 보험은 보증이나 담보물 없이도 신용을 제공하여 주어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지문은 어떤가요? 얘네들은 좀 전에 봤던 부정적 기능이죠. 부정적 기능. 자, 사회비용적 측면의 내용, 이거 뭐였어요? 이거 부정적 기능을 보라는 거죠. 부정적 기능. 근데 네 번째 어때요? 네 번은 보험은 보증이나 담보물 없이도 신용을 제공하여 주어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인다. 이거는 긍정적 기준이죠. 긍정적 기능이죠. 그래 정답은 4번. 자, 4번은 보험의 사회적 효용, 긍정적 기능을 하는 하나이다. 라고 해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끼리 조합된 것은 자, 보험, 투기, 도박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거네요. 첫 번째 이제 동기,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어떠냐, 대상 위험이 무엇이냐라고 해 놨어요. 자, 그러면 보시죠. 자, 보험 첫 번째 동기 위험의 제거 감소, 투기는 동기가 부의 획득, 도박도 부의 획득. 자, 사회적 인식이 어때요? 보험은 생산적이죠. 생산적. 자, 도박은 어때요? 도박은 생산적인가요? 비생산적이죠. 자, 대상 위험은 보험은 뭐였어요? 투기적 위험? 아니죠. 순수 위험. 자, 그러면 A칸의 생산적, 비생산적, 순수 위험.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보험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위험관리 수단. 위험관리 수단이에요. 위험관리 수단. 자, 위험관리 수단 뭐, 위험을 보유할 것이냐, 정가할 것이냐, 회피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보시죠. 납입된 보험료는 경비로 처리되므로 이에 따른 세금 혜택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 납입되는 보험료를 다른 투자에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자, 세 번째, 보험 클레임의 처리 과정에 불필요한 분쟁,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시간과 경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발생 손해액은 작은 경우 보험의 위험관리 수단으로서의 효용이 높다. 자, 얘는 보험의 장점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얘는 단점이죠. 또 얘도 단점이죠. 자, 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발생 손해액이 작은 경우 그랬어요. 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발생 손해액이 작은 경우를 우리가 보험으로 위험관리를 하나요? 아니죠. 사고 발생 빈도가 낮고 발생 손해액이 큰 것들을 보험의 위험관리 수단으로서의 효용이 높다라고 보죠. 정답은 4번이죠. 보험은 사고 빈도는 낮지만 그로 인한 신도가 높은 경우에 주로 대비수단으로 이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 지문을.
진짜 매번 말씀드려요. 지문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다음 중 실손보상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거리가 먼 것은. 자, 대체가격보험. 자, 일부보험, 사망보험, 기평가보험. 자, 1번, 3번, 4번. 전부 다 실손보상 예외, 원칙에 예외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자, 새로운 물건으로 대체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자, 대체가격보험이 뭐였어요? 똑같은 말이 제주달가. 제주달가 보험, 실제 손해액에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급여보험, 사망보험 들어가죠. 그리고 계약 시 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미리 약정하여 계약 기간 중 동금액을 가액으로 하는 기평가 보험 등이 예외의 A다 라고 했어요. 정답은 뭐예요? 2번 일부보험. 자, 다시 한번. 다음 중 실손보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실손보상 원칙에 대한 예외예요. 예외. 자, 피보험 이익 원칙. 두 번째 대체비용보험. 세 번째 보험자 대위. 자, D 손해액의 시가주의. E 기평가보험. F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자, 골라보시죠. 자, 피보험 이익 원칙. 실손보상 원칙의 기본이죠. 예외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대체비용. 제주달가 보험 예외라고 했죠. 보험자 대위제도. 그만큼의 이득을 발생시킨 예를 들어서 전선에 있어서 내가 다 처리를 해줬다라고 하면 그 전선된 물건을 보험자가 가져간다는 거죠. 추가 이익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가 아니죠. 자, 손해액의 시가주의. 기평가보험. 손해액의 실손보상 원칙에 대한 예외죠. 과실상계면 손익상계 아니죠. 답은 B, E. 그럼 답은 2번. 자,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 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계약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약관의 내용을 다르게 설명했대요. 누가?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 대리점이. 보험자는 보험 계약 시 이들이 한 설명이 진실한 것임이 아님을 이유로 원래의 약관 내용에 따라 보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대요. 면책이다 이거지. 이때 보험자의 주장을 배척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용되는 보험 일반법 이론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첫 번째, 권리 포기. 두 번째, 금반원. 세 번째, 구두증거 원칙. 네 번째, 보증. 정답은 2번이죠. 자, 금반원의 원칙이 뭐였냐? 먼저 행한 언어나 행동에 반하는 행위를 나중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했던 말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거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다음의 보험 관련 원칙 중 도덕적 위태, 모랄 해저드를 완화할 수 있는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수지상등의 원칙, 두 번째 피보험 이익의 원칙, 세 번째 실손보상의 원칙, 네 번째 대위번제 원칙. 자, 도덕적 위태를 완화할 수 있는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수지상등의 원칙, 도덕적 위태.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받은 보험료는 지급된 보험금과 같아야 한다라는 이유죠. 이게 수지상등이죠. 근데 이게 모랄 해저드와 관계가 있어요?
자, 도덕적 위태는 보험의 사행성에 연유한다. 실손보상 원칙을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 실손보상 원칙. 피보험 이익제도는 실손보상 원칙 구현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보험자의 대의권 행사도 그러한 취지에서 인정된 제도이다. 자, 수지상등의 원칙이란 보험계약에서 장래에 수입되어질 순보험료 현가의 총액이 장래에 지출해야 할 보험금 현가의 총액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수지가 같아진다는 것은 다수의 동일 연령의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 종류를 동시에 계약했을 때 보험기간 만료 시에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잡혀지도록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지상등의 원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보험 상품의 순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금 총액의 현가가 일치하여야 하고 영업보험료의 총액과 지급보험금 및 운영경비 총액의 현가가 일치하여야 하며 기업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현가가 일치하여야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개개인의 개별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의 수학적 기대치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과 함께 보험사업 경영에 필요한 기본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해석이 긴데 정답은 1번이에요. 1번은 뭐예요? 보험사업 경영에 필요한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정답은 1번. 한 번 더 여기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자, 수지상등의 원칙에 있어서 세 가지 조건. 자, 다음 중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옳은 것이네, 옳은 것. 여기 지문 잘 봐야 돼요.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 자, 첫 번째, 생명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은 손실 발생 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손실 발생 시. 자, 두 번째,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 이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손해보험인데. 세 번째, 피보험 이익은 보험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자, 네 번째, 피보험 이익은 보험의 목적을 의미한다. 보험 계약의 목적이죠. 보험 계약. 자,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손해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이 계약 시에 존재할 필요는 없어도 언제는 항상 있어야 돼요?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에게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므로 다른 말로 뭐예요? 보험 계약의 목적이에요. 보험 계약의 목적. 보험의 목적? 아니다. 보험 계약의 목적이다. 피보험 이익은. 자, 위험 관리의 목적은 손해 발생 전의 목적과 손해 발생 후의 목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손해 발생 전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손해 발생 전에 해당하는 것을 올바로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A, 영업의 지속, 불안의 경감, 손실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정의 준수, 수익의 안정, 지속적인 성장, 위험관리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대의 효과 달성. 자, 영업의 지속, 이건 손해 발생 전인가요, 후인가요? 후겠죠, 후. 자, 불안의 경감. 보험으로 담보를 위험을 전가시켜 놨으니까 불안이 경감되겠죠. 이건 전이죠. 손실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정의 준수. 이것도 전이죠. 손해 발생 전에 하겠죠. 자, 수익의 안정. 이거는 후죠. 지속적인 성장. 이것도 후겠죠.
위험관리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거 전이죠. 그럼 뭐예요? B, BCF. 정답은 3번. 자, 풀이 함께 보시죠. 위험관리란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시 손해를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실제적, 경제적, 법적 조치를 말하는데 영업의 지속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후적인 목적에 해당한다. 사고가 있었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위험관리를 통해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것과 손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는 것도 사고 예방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사전적 목적에 해당한다. 자, 갑자기 재물손해보험 나와요. 재물손해보험. 강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험이 들어가는 말, 그러니까 뭐 고용보험, 건강보험, 재물손해보험, 산재보험, 제3보험, 자동차보험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이론이 어디서 나와요? 이 손해 이론, 손해사정 이론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보험계약법도 그렇잖아요. 보험계약법 어떤 취지에 대해서 어떤 그 법이 만들어지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든가 기본 이론, 기본 취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바탕으로 인해서 계약법이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해사정 이론을 공부를 할 때 자, 2차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손해사정 이론에 있어서도 많이 문제가 나오는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재물손해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의 존재 시기에 대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첫 번째, 보험 계약 체결 시점에만 존재하면 된다. 두 번째, 손해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우리 좀 전에 봤죠. 세 번째, 보험 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물론 손해 발생 시점을 포함하여 반드시 보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네 번째, 피보험자의 동의만 있으면 보험 계약이 성립하고 피보험의 이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옳은 건 어떤가요? 2번이죠, 2번. 자, 재물손해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은 보험사고 손해가 발생하는 시점에 존재하여야 한다. 반드시 손해가 발생하는 시점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거예요. 자, 참고로 영미법에서는 생명보험계약에서도 피보험 이익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생명보험 계약의 피보험 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만 존재하면 된다. 이거는 영미법이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뭐예요? 피보험 이익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자, 2장 위험과 보험 이 부분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